저주는 정말 존재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고, 과장이고, 미신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물건들은 주인이 바뀔 때마다 비극을 부르고, 어떤 장소들은 발을 들인 사람들에게 불행을 남기고, 어떤 작품들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반복되고 믿기엔 너무 섬뜩한 이야기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주 미스터리 탑10을 소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미스터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슷한 미스터리가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12. 우는 소년 그림 저주. 불이 났습니다. 1985년 영국 요크셔.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어요.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벽은 검게 그을렸고 가구는 재로 변했고 가족들이 평생 모은 물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소방관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한 그림이 멀쩡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림 속에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였는데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림 속 소년은 불길 속에서도 전혀 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불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그냥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다른 집, 다른 화재, 다른 가족. 그런데 잿더미 속에서 같은 그림이 또 멀쩡하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또. 영국 각지에서 화재 현장을 수습하던 소방관들이 같은 것을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집이 전소됐는데 우는 소년 그림만 살아남았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잠깐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는 소년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브라골린이 그린 작품이에요. 원제는 일 피아젠테, 우는 아이라는 뜻이죠. 1950년대에 그려진 이 그림은 이후 대량 인쇄되어 영국과 유럽 전역에 수백만 장이 팔렸어요. 당시 영국의 많은 가정이 이 그림을 거실에 걸어뒀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아이의 초상화로 사랑받은 인테리어 소품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1985년 영국 신문 더 선이 이 이야기를 크게 보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저주받은 그림. 신문은 여러 화재 현장에서 같은 그림이 살아남았다는 제보들을 모아 보도했고 영국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독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신문사로 쏟아졌어요. 저도 이 그림이 집에 있는데 이 그림을 건 뒤로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이 그림만 멀쩡했습니다. 그림 속 소년의 눈이 밤이 되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섬뜩한 소문이 하나 추가됐어요. 이 그림은 태워도 잘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진 사람들이 직접 해봤습니다. 밤에 집 앞마당에서 그림을 꺼내 라이터를 댔어요. 불꽃이 닿는 순간
그림 귀퉁이가 잠깐 그을리는 것 같더니 불이 번지지 않았어요. 성냥을 긁어 다시 붙였는데 또 꺼졌어요. 불이 옮겨 붙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종이는 스치기만 해도 활활 타는데 이 그림만 이상하게 불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그림을 던져버리고 집 안으로 도망쳤다고 해요. 더 선은 결국 독자들로부터 우는 소년 그림을 직접 수거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영국 전역에서 수천 장의 그림이 신문사로 배달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행사가 열렸어요. 그 행사를 직접 취재한 기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인데 일반적인 종이 타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연기가 한동안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수천 장의 그림이 타올랐고 그 연기 안에서 소년의 얼굴이 잠깐 보이는 것 같았다는 증언도 있어요. 물론 연기가 만들어낸 착각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행사가 끝난 뒤 취재 기자 중 한 명의 집에서 그날 밤 화재가 났어요.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자, 이 이야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당시 이 그림들은 특수 코팅 처리된 인쇄물이었어요. 표면에 방염 물질이 발려 있었고 캔버스 뒷면은 강화 처리가 되어 있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집이 화재로 전소될 경우 그 온도에서 이런 처리가 된 그림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전부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림이 불에 강하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백만 장이 팔린 그림인데 왜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항상 이 그림이었을까요? 다른 코팅 처리된 인쇄물도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과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겪은 불행들. 그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림 속 소년에 대한 더 어두운 이야기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림 속 소년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쟁 중 가족을 모두 잃은 스페인 고아 아이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딜 가든 불행이 따라왔고 마지막엔 불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화가 브라골린이 그 아이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그림 안에 그 아이의 슬픔과 저주가 깃들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의 벼룩시장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 그림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알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당신의 거실 벽에 이 그림이 걸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소년의 눈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그림이 화재를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이 그림이 걸린 집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그림만 남았어요. 그게 우연이라는 말, 선뜻 믿어지시나요? 우는 소년 그림은 지금도 저주받은 그림의 대명사로 불려요. 단순한 인쇄물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이유. 그것 자체가 어쩌면
이 그림의 진짜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9위 라요로나 전설. 밤입니다. 강가예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 물소리만 낮게 흐르는 그 정막 속에서 갑자기 뭔가 들려요. 울음소리입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 위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요. 방향이 없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 정작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는 계속됩니다. 점점 더 크게. 중남미에서는 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건 라요로나의 소리일 수 있거든요. 라요로나, 스페인어로 우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페루, 중남미 전역에 걸쳐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 전설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역사적 기록과 함께 전해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도 실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놀라운 건 서로 왕래가 없었을 먼 지역들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어느 날 자신의 아이들을 잃었어요. 이유는 전설마다 달라요. 어떤 버전에서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한 뒤 아이들과 함께 강에 뛰어들었다고 하고, 어떤 버전에서는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 스스로 아이들을 강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전쟁이나 재난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채 눈앞에서 잃었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결말은 항상 같아요.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이들 없이는 다음 세계로 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를 떠돌고 있어요. 강가를 걸으며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헤매면서. 그 긴 세월의 슬픔이 울음소리가 되어 밤마다 강가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설에는 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라요로나는 자신의 아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밤에 혼자 강가에 나간 아이들이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따라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손을 잡아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이끌리듯 강가로 걸어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결국 남은 건 강가에 작은 신발 한 켤레뿐이었다는 증언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됩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게 단순한 전설이라고 하기엔 패턴이 너무 일관돼요. 멕시코 시티에서 콜롬비아 보고타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요. 흰 옷을 입은 여인, 밤의 강가, 아이들의 실종, 그리고 그 뒤에 남는 울음소리. 이 요소들이 왜 이렇게 일치하는 걸까요? 우연히 비슷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이 전설의 뿌리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역사학자 일부는 라요로나 전설이 16세기 스페인 정복 시대와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당시 식민지 지배 아래 원주민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잃는 일이 빈번했고 그 집단적 슬픔과 공포가 이 전설의 형태로 굳어졌을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실제 역사적 비극이 전설로 녹아든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설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멕시코 시골 지역에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밤에 혼자 강에 가면 안 된다. 라요로나가 데려간다. 그리고 실제로 밤의 강가에서 설명되지 않는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목격담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녹음하려 했는데 녹음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따라 강가로 내려갔다가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은 채로 물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고요. 그 울음소리의 정체는 뭘까요?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어요. 강물이 특정 지형을 통과할 때 만들어내는 공명현상이 여성의 울음소리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강에서 그런 현상이 확인된 적도 있어요. 설명이 돼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날 밤, 그 강가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의 실루엣이 함께 목격된다면 그것도 자연현상일까요? 목격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라요로나 전설이 무서운 건 그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녀는 그냥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예요. 끝없이 슬픈 사람입니다. 그 슬픔이 너무 깊어서 죽어서도 멈출 수 없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슬픔이 수백 년 동안 강가에 묶여 있는 사람. 지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강가, 아무도 없는 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여자의 울음소리.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멀리서 흰 옷자락이 스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냥 물 한 개일 거예요. 아마도. 그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리 쪽으로 걸어가실 건가요? 라요로나는 지금도 강가를 걷고 있어요. 아이들을 찾으면서.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도 어딘가의 강가에서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8위 맥베스 저주. 극장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배우들은 알아요. 스태프들도 압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무대를 밟아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불문율이 있어요. 극장 안에서는 그 작품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불러요. 그 스코틀랜드 연극.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연극계가 단 하나의 작품 이름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을 이토록 두려워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이런 금기가 생겨날 리 없어요. 그 이면에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1606년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처음 썼을 때부터 이미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작품 안에는 실제 마법의식에서 쓰이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극중 새 마녀가 외우는 주문들, 마법 물약의 재료들.
일부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이것을 단순히 극적 효과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실제 당시 마녀들에게서 전해들은 진짜 주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 주문들이 무대 위에서 반복될 때마다 뭔가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작품을 둘러싸고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단순히 웃어넘기기가 어려워요. 초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1606년 초연 당시 맥베스 역을 맡은 배우 할 버리지가 공연 중 갑자기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대 위에서요. 셰익스피어가 직접 그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초연 무대에서 주연 배우가 공연 도중 사망한 겁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672년 암스테르담 공연에서는 맥베스 역을 맡은 배우가 실제 단검을 소품으로 오해해 무대 위에서 다른 배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1721년 런던 공연에서는 무대 장치가 붕괴되며 관객 일부가 부상을 입었고 1849년 뉴욕에서는 맥베스 공연을 둘러싼 두 극단 간의 갈등이 폭동으로 번져 3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이게 공연 하나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1942년 영국에서 열린 공연에서는 공연 기간 동안 3명의 배우가 사망하고 감독이 심각한 사고를 당했어요. 같은 해 또 다른 프로덕션에서는 무대 감독이 공연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고요. 1953년 무대에서는 주연 배우가 연습 중 다리를 심하게 다쳐 공연 자체가 흔들렸어요. 이 작품과 관련된 사고 목록을 어느 연극 역사가가 정리를 시도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1937년 전설적인 배우이자 연출가 로렌스 올리비에가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의 이야기예요. 그는 공연 도중 무대 위 추가 소품이 객석 쪽으로 날아와 관객 한 명에게 맞는 사고를 목격했고 공연 준비 기간 동안 극단 내에서 여러 사고가 겹쳤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이 작품을 다시는 맡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품은 계속 나를 불러들였어요. 끌린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어요. 극장 안에서 실수로 맥베스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배우들이 해야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극장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시계 방향으로 3바퀴를 돈 뒤 욕설을 3번 외치고 문을 두드린 후 다시 들여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저주를 푸는 방법이라고 전해지는 의식이에요. 지금 21세기에도 이 의식을 진지하게 따르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게 단순한 미신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연극계에는 이걸 무시했다가 실제로 사고를 겪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왜 이 작품에만 이런 저주가 따라다닐까요? 작품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맥베스는 마녀의 예언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권력을 향한 욕망, 왕의 죽음, 피에 물든 손, 끝없는 죄책감. 무대 위에서 밤마다 살인과 저주가 재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공간에 쌓인다고 해요. 같은 대사가, 같은 장면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번 반복되면서
무대 위에 뭔가가 깃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연극이 있어요. 셰익스피어 작품만 해도 수십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작품 하나만이 수백 년 동안 이름조차 말하면 안 되는 금기로 남아 있어요. 다른 작품에는 이런 금기가 없어요. 오직 이것만이에요. 오늘 밤 어딘가의 극장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그 이름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잠깐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말했을 겁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 그게 저주라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백 년간 쌓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자체가 어쩌면 이 저주의 진짜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7위 티푸 술탄의 반지 저주. 1799년 5월 4일 인도 세링가파탐. 영국군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왕의 시신이었습니다. 티푸 술탄, 마이소르 왕국의 마지막 왕. 영국의 식민 지배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 그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왕국 문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싸우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시신 곁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무기, 장신구, 보석, 황금. 죽은 왕의 몸 위에서 그것들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그 중에 반지가 있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반지. 그 위에는 아랍어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은 위대하다는 뜻이었죠. 그 반지가 영국군 장교의 손가락으로 옮겨가는데 걸린 시간은 아마 몇 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티푸 술탄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당시 인도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에 맞선 가장 강력한 저항의 상징이었어요. 그를 두려워했던 영국은 그를 마이소르의 호랑이라고 불렀고, 그의 군사 전술과 리더십은 당시 유럽에서도 주목받을 정도였어요. 그가 쓰던 무기에는 호랑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왕궁에는 실제 호랑이를 길렀다고 해요. 포로로 잡은 영국인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을 자동으로 재현하는 기계장치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게 지금도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피정복자의 분노를 기념품으로 전시하는 거예요. 조금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어쨌든 그런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온 반지였어요. 그 반지가 영국으로 건너간 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건 기록으로 정리된 건 많지 않아요. 호프 다이아몬드나 투탕카멘의 저주처럼 날짜별로 정리된 사망자 목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반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가 따라붙거든요. 반지를 소유했던 영국 귀족 가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쇠락했다는 이야기. 반지를 전시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겹쳤다는 증언들. 뭔가가 계속 잘못됐다는 말들이 반지가 손을 바꿀 때마다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2014년 이 반지가 경매에 나왔어요. 영국의 한 경매회사가 이 반지를 출품했을 때 추정 낙찰가는 10만 파운드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제 낙찰가는 14만 5천 파운드를 넘겼습니다. 예상가의 2배 가까이. 그걸 사간 건 인도의 한 사업가였어요. 그는 낙찰 직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반지는 인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인도의 것이었으니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반지가 경매에 나왔을 때 세상에는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비싼 보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 반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금반지 하나에 예상가의 2배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 반지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반지에는 역사가 담겨 있어요. 항복하지 않은 왕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는 날 살아있는 그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긴 물건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어요. 전쟁에서 진 자의 유품, 원하지 않았는데 빼앗긴 것. 그런 물건에 원한이 깃들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자의 물건은 그 억울함을 품는다는 것. 전쟁에서 빼앗긴 보물에는 패배의 저주가 따라붙는다는 것. 이건 특정 문화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도에서도, 중동에서도, 유럽에서도, 심지어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믿음이 존재해요. 인류가 오랫동안 공통적으로 가져온 어떤 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티푸 술탄의 반지는 어떨까요? 250년 전 전쟁터에서 왕의 시신 곁에 쓰러져 있던 그 반지. 항복 대신 죽음을 선택한 왕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것. 그것이 정복자의 손으로 넘어가던 그 순간 무언가가 반지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을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확인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지는 지금 인도에 있어요. 경매에서 사간 사업가의 손에 있거나 혹은 다시 어딘가로 넘겨졌을 수도 있어요. 반지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지가 손을 바꿀 때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빼앗긴 물건은 저주를 품는가? 그 질문의 답은 반지를 받아든 다음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6위 벨위치 사건. 밤중에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집이 낡아서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무가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라고, 바람 때문이라고, 쥐가 벽 안을 지나다니는 거라고.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 그 소리가 밤마다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점점 더 커진다면?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1817년 미국 테네시주 애덤스 존 벨의 가족에게 바로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존 벨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농부였어요. 신앙심 깊고 근면한 사람이었고 가족들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사슬을 끄는 것 같은 소리, 바닥을 긁는 소리. 존 벨은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밖도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다음 날 밤에도 들렸어요.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두드림이 아니었어요. 뭔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침대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소리, 이불을 잡아당기는 느낌. 그리고 어느 날 밤 가족 중 한 명이 자다가 깼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소리는 이제 목소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렷해졌고, 나중에는 대화를 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 목소리는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특정 사람을 이름 불러 욕했는데 그건 바로 존 벨이었습니다. 벨 위치.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존재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존 벨의 아내 루시 벨에게는 친절했어요. 그녀가 아프면 걱정하는 말을 했고, 그녀에게 신선한 과일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존 벨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를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잠을 자지 못하게 했고, 몸을 건드렸고, 밥을 먹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존 벨은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 존재는 단순한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에요. 의지가 있는 무언가예요. 이 사건이 인근 마을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테네시 주지사였던 앤드루 잭슨. 훗날 미국의 7대 대통령이 된 바로 그 사람이 직접 이 집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벨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조사단을 꾸려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 마차가 도착하는 순간 마차 바퀴가 갑자기 잠겨버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잭슨은 그날 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이튿날 아침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영국군과 싸우는 것보다 그 집이 더 무서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1820년 존 벨이 사망했어요. 아침에 가족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의 곁에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병. 가족들이 그 병을 고양이에게 먹여봤더니 고양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존 벨은 이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살인지 병사인지 당시 기술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집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있어요. 내가 존 벨을 쓰러뜨렸다. 그 목소리가 진짜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존 벨이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벨 위치는 조용해졌어요. 마치 목적을 이룬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집단적 환청이었다는 주장, 가족 내부의 갈등이 만들어낸 히스테리였다는 분석,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연출했다는 음모론.
어떤 역사학자들은 존 벨의 죽음에 가족 중 누군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 뒤에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 모든 설명이 맞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앤드루 잭슨이 직접 경험한 마차 사건. 그 목소리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찬송가를 부르고 특정 인물에게만 적대적이었다는 점. 집요하게 한 사람만을 골라 수년에 걸쳐 무너뜨렸다는 것. 그게 집단 히스테리로 설명되는 게 맞는 걸까요? 벨위치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초자연 현상이 공식 기록에 남은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테네시주 애덤스에는 지금도 그 집터가 남아 있어요. 관광지가 되어 있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집터에서는 지금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벨위치가 떠난 건지 아니면 아직 거기 있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 중 일부가 뭔가를 느끼고 발길을 돌린다는 사실.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너무 오래 귀 기울이진 마세요. 5위. 오멘 영화 촬영 저주. 영화 속 악마는 스크린 안에만 있어야 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카메라가 꺼지면 배우는 집에 가고 세트장은 조용해지고 이야기는 필름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해요. 공포는 스크린 안에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1976년 영화 오맨을 만들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맨은 악마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 다미엔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포 영화예요. 성경의 666, 적그리스도, 죽음의 예언. 이 영화는 처음부터 매우 어두운 소재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둠이 촬영장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영화 제작이 시작되던 시기 주연 배우 그레고리 팩은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번개가 쳤어요. 비행기는 간신히 착륙했고 팩은 무사했지만 그 비행기가 번개를 맞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작자 하비 버나드가 탄 비행기에도 번개가 쳤습니다. 다른 비행기, 다른 날, 같은 영화의 관계자. 우연히 2번 겹쳤습니다. 보통 우연은 한 번이에요. 2번은 이상한 겁니다. 촬영이 진행되면서 사건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특수효과 담당자 존 리처든슨과 그의 파트너 링크 리. 영화 속에는 유리판에 목이 잘리는 끔찍한 장면이 있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특수효과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만든 사람이 존 리처든슨이었어요. 그런데 영화 개봉 이후 리처든슨과 함께 네덜란드 도로를 달리던 그의 파트너 링크 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방식이 영화 속 그 장면과 섬뜩하리만치 유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이정표에 새겨진 숫자가 66.6km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동물 관련 사고도 있었어요. 영화 속 장면 중 개들이 등장하는 시퀀스가 있었어요. 촬영을 위해 훈련된 로트와일러 개들이 동원됐는데 촬영 중 개들이 갑자기 통제를 벗어나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공격했어요. 훈련된 개들이었는데도요. 조련사들이 말렸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개들의 눈이 그날따라 달랐습니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자가 있었어요. 영화 관련 행사에서 사자와 함께하는 촬영이 진행됐는데 그 자리에 있던 관계자가 이튿날 사자 우리 안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악마를 다룬 영화 주변에서 맹수와 관련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각각의 사건만 보면 우연처럼 보여요. 번개는 자연현상이고 교통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나고 개는 예측 불허의 동물이고 사자는 위험한 동물이에요. 하나하나는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같은 영화 주변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악마를 다루는 영화를 찍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성경의 종말 예언을 정면으로 소재를 삼은 영화를요.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날 제작에 관여했던 한 스태프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져요. 나는 이 영화가 끝나면 다시는 이런 소재를 만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촬영 기간 동안 겪은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고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그 스태프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어쩌면 일부러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오맨은 1976년 개봉에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뒀어요. 속편이 만들어졌고 리메이크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공포 영화의 고전으로 꼽혀요. 영화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세상에 나왔어요. 하지만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겪은 일들은 지금도 설명이 안 된 채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섬뜩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하필 이 영화였을까요? 수백 편의 공포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악마를 다룬 영화도 많았고요. 그런데 왜 이 영화 주변에서만 이런 일들이 유독 겹쳤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뭘까요? 영화 오맨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문구로 끝납니다. 그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저주가 있으라. 그 문구가 스크린 밖으로 새어나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밖에 있었던 건지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4위 슈퍼맨 저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를 연기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총알을 맞아도 끄떡없고 하늘을 날고 한 손으로 건물을 들어올리는 캐릭터. 죽지 않는 영웅. 그 이름을 달고 무대에 서는 순간 당신은 인류의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크린 안에서는요. 그런데 그 망토를 벗는 순간 현실은 달랐어요. 슈퍼맨 저주. 이 이름이 처음 생겨난 건 특정 누군가가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이 캐릭터를 연기하거나 이 캐릭터와 깊이 연관된 사람들 주변에서 비극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조지 리브스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TV 시리즈 슈퍼맨을 연기한 배우예요. 당시 그는 슈퍼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보면 진짜 슈퍼맨이라고 믿었을 정도로 그 역할과 완전히 동일시 됐어요. 실제로 촬영장에 한 아이가 찾아와 진짜 총을 들이밀며 슈퍼맨이면 총알도 막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리브스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막을 수 있지만 총알이 튕겨나가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어. 그래서 쏘면 안 돼. 그 상황을 농담처럼 넘긴 그였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슈퍼맨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붙어버린 탓에 그는 다른 역할에 맡기가 어려웠어요. 시리즈가 끝난 뒤 그의 커리어는 서서히 막혀갔습니다. 1959년 6월 16일 그는 자신의 집에서 총상으로 발견됐어요. 공식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자살이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의 주변에는 당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가 있었어요. 유력자의 전 연인과 교제했고 그 유력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총이 발견된 위치, 화약 흔적의 방향, 현장 상황이 자살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수사는 자살로 종결됐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지금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슈퍼맨을 연기한 배우의 죽음이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크리스토퍼 리브예요. 1978년 영화 슈퍼맨에서 주연을 맡은 그는 당시 기준으로 완벽한 슈퍼맨이었어요. 키 193cm, 단단한 체격, 깊고 따뜻한 눈빛. 그는 단순히 슈퍼맨 의상을 입은 배우가 아니라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의 정수를 담아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전 세계가 그를 영웅으로 사랑했어요. 1995년 5월 27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승마대회. 그는 말 위에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는 순간 낙마했어요.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고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하늘을 날던 사람이 말 위에서 떨어져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낀 충격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웅을 연기하던 사람이 현실에서 가장 취약한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아이러니가 너무 강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는 사고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척수 손상 치료 연구를 위해 헌신했고 다시 걷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2004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슈퍼맨 원작 만화를 처음 창조한 두 사람. 제리 시겔과 조 슈스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10대 시절 슈퍼맨을 만들었지만 출판사에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을 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순수하게 세상을 봤던 탓에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슈퍼맨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가 됐는데 그 수익의 대부분은 두 창조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이 만든 영웅을 빼앗긴 채로 수십 년을 싸웠습니다. 결국 말년에야 겨우 기본적인 보상을 받았지만 삶의 대부분은 가난과 법적 싸움에서 보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영웅으로부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고 키더가 있어요. 영화 슈퍼맨 시리즈에서 로이스 레인을 연기한 배우예요. 크리스토퍼 리브가 사고를 당한 뒤 그녀는
정신건강 문제로 공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집을 잃고 대중 앞에서 무너진 모습이 포착되고 한동안 완전히 사라졌다가 나중에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슈퍼맨 주변의 사람들, 배우, 창작자, 조연. 그들의 삶 안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선택적 기억일 수 있어요. 슈퍼맨과 연관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중 불행을 겪은 사람만 골라서 엮으면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반박이 완전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 리브스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 크리스토퍼 리브가 낙마하던 그 순간의 아이러니가 너무 강렬하다는 것. 슈퍼맨을 만든 두 사람이 자신이 만든 영웅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살았다는 것. 이것들을 단순한 우연의 집합으로 정리하기엔 뭔가가 계속 걸려요. 슈퍼맨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스크린 안에서는요. 하지만 그 이름을 품었던 현실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너졌어요. 그 이름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름 안에 정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웅의 이름이 현실에서는 가장 묵직한 짐이 됐어요. 그 이름을 달았던 사람들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겠죠. 한번 슈퍼맨이 된 사람은 슈퍼맨이 아닌 척하기가 어려우니까요. 3위. 폴터가이스트 영화 저주 논란. 영화를 찍는다는 건 철저히 계산된 일입니다. 대본이 있고, 감독이 있고, 조명이 있고, 카메라가 있어요. 귀신처럼 보이는 장면도 사실은 와이어와 특수효과와 편집의 결과예요. 모든 게 통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화 세트장은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그냥 촬영하는 곳이죠. 하지만 폴터가이스트 촬영장에서는 뭔가가 통제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1982년 개봉한 이 영화는 집안으로 침입한 초자연적 존재가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야기예요. 당시 기술로는 최첨단에 가까운 특수효과가 사용됐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에 참여했어요. 개봉과 함께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 공포 영화의 고전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첫 번째 비극, 도미니크 던이에요. 영화에서 맏딸 역할을 맡았던 배우인데 재능 있는 젊은 배우로 영화 개봉 이후 커리어가 막 열리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11월 영화 개봉으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22살이었어요. 영화 속에서 그녀의 캐릭터는 위협을 받았어요. 현실에서의 그녀도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크린 밖에서 죽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극, 헤더 오르크예요. 영화 속에서 유령에게 이끌리는 막내 캐롤 앤 역할을 맡은 어린 배우예요. 그녀가 이 영화에서 남긴 대사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와요. 그 대사는 지금도 공포영화 역사에서 가장 소름 돋는 대사 중 하나로 꼽혀요. 그 목소리로, 그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그 말을 하던 장면. 헤더 오르쿠는 이후 속편에도 출연했어요. 그런데 1988년
세 번째 편 촬영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 그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장협착증이 원인이었어요. 그녀의 나이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유령이 데려가려 했던 아이가 현실에서 1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 번째 편은 그녀 없이 완성될 수 없었어요. 미완성 장면들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녀의 예전 촬영본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는 헌정 자막이 들어갔습니다. 헤더 오르크에게 바칩니다. 그 자막이 뜨는 순간 극장 안이 조용해졌다고 해요. 무섭다기보다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하게 왔던 거겠죠? 여기서 이야기가 한 겹 더 있어요. 실제 해골 사용설이에요. 폴터가이스트 촬영 중 일부 장면에 실제 인간의 해골이 소품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수영장 장면에서 시신이 떠오르는 씬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된 것들이 진짜 해골이었다는 주장이에요.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의학용 해골이나 묘지 발굴 해골이 특수효과 소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가짜 해골을 만드는 것보다 진짜 해골을 구하는 게 더 저렴했다는 이유로요. 이게 사실이라면 폴터가이스트 촬영장에는 유령을 연기하는 배우들 곁에 진짜 사자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씬에 실제로 출연했던 배우 조베스 윌리엄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느낀 감정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단순한 혐오감이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 망자의 뼈를 소품으로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단순히 불쾌한 것 이상의 이야기가 돼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죽은 자의 유해를 함부로 다루는 것 자체가 금기예요. 그 금기를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많은 전설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현실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도미니크 던의 죽음은 가정폭력의 비극이었어요. 헤더 오르크의 죽음은 진단이 늦어진 소화기 질환이었어요. 해골 사용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불러온 건 아니에요. 사건들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이야기들이 자꾸만 하나로 묶이는 이유가 있어요.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영화. 그 영화에서 유령에게 이끌리는 아이를 연기했던 배우가 12살에 죽었어요. 극 중에서 위협을 받던 맞다를 연기했던 배우가 개봉 몇 달 만에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그 세트장에는 아무도 모르게 진짜 죽은 자의 뼈가 있었어요. 이 조합을 마주하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연결하기 시작해요. 의도가 없어도 패턴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 본능이 찾아낸 패턴이 너무 선명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폴터가이스트 저주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영화를 떠올릴 때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영화 속 특수효과가 아니에요. 영화 밖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공포는 스크린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폴터가이스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 다시. 2위 호프 다이아몬드 저주 45.52캐럿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의 무게예요.
짙고 신비로운 푸른빛.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데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을 비추면 핏빛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낮에는 파랗고 어둠 속에서는 붉은 보석. 그 보석의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예요. 지금 이 보석은 미국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매년 수백만 명이 이 보석 앞에 섭니다. 유리 케이스 너머로 그 푸른 빛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해요. 아름답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불길하다. 그 불길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려면 이 보석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해요. 17세기 인도. 당시 인도의 골콘다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다이아몬드 산지였어요. 프랑스 상인 장 바프티스트 타베르니에가 그 지역을 여행하던 중 이 보석을 손에 넣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설은 말해요. 이 보석은 원래 힌두 신전의 신상 눈에 박혀 있던 것이었다고. 그걸 타베르니에가 훔쳤다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됐다고요. 전설이에요. 확인된 역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퍼진 이유는 그 이후의 소유자들 이야기가 너무 불길하게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타베르니에는 이 보석을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팔았어요. 막대한 돈을 받고요. 하지만 그 이후 그의 삶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노년에 사업이 무너지고 마지막엔 러시아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야생 개들에게 공격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묘사 자체가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루이 14세는 이 보석을 너무 사랑해서 목걸이로 만들어 자주 착용했어요. 그는 이 보석과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달랐어요. 루이 15세의 정부 마담 드 발루아가 이 보석을 착용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왕의 총애를 잃었어요. 다음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이 보석이 프랑스 왕실에 있던 시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됐고 마리 앙뚜아네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왕실 전체가 무너졌어요. 물론 프랑스 대혁명은 다이아몬드 하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보석을 가지고 있던 왕실이 통째로 무너졌다는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엔 묘하게 찜찜한 타이밍이에요. 혁명 이후 이 보석은 사라졌어요. 약탈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누군가 숨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20년쯤 뒤 영국 런던의 보석 시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다이아몬드가 나타났습니다. 크기가 다소 줄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를 잘라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보석이 결국 영국의 은행가 헨리 필립 호프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의 이름에서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호프는 영어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그 가문은 이후 몇 세대 만에 완전히 몰락했어요. 재산이 사라지고 가세가 기울고 후손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다시 팔렸어요. 이후 소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터키 술탄 압돌 하미드 2세가 이 보석을 소유했어요. 얼마 뒤 그는 폐위됐습니다. 보석은 자연스럽게 다음 소유자로 넘어갔어요. 그 사람도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다음 소유자. 이번엔 아이가 사고로 사망했어요. 보석은 계속 손을 바꿨어요. 그리고 손을 바꿀 때마다 이야기가 따라왔습니다. 물론 확인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주설을 부풀리기 위해 과장된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호프 다이아몬드 저주의 상당 부분은 20세기 초 신문 기자들이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보석 판매를 위한 마케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분석이 맞다 해도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910년대 이 보석을 소유했던 미국의 사교계 인사 에블린 월시 맥린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이 보석을 사랑했어요. 저주설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착용했어요. 하지만 이후 그녀의 삶에는 비극이 겹쳤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남편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쳤어요. 그녀 자신도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져요. 이 보석이 저주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보석을 가진 이후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개인 소유자가 이 보석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1958년 보석상 해리 윈스턴이 이 보석을 그냥 우편으로 붙여버렸어요. 등기 우편으로 포장지에 싸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주받은 보석을 일반 우체국 택배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빨리 손에서 치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이후 이 보석은 박물관에 있어요. 더 이상 개인 소유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박물관에 있는 이후로는 저주 이야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주는 소유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욕망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는 걸까요? 유리 케이스 너머에서 그 보석을 바라보는 수백만 명의 관람객들은 어쩌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이 보석을 욕망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보석은 지금도 거기 있어요. 푸른빛으로 빛나면서 어둠 속에서는 핏빛으로 변하면서 그리고 유리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기다리면서 1위 투탕카멘의 저주 3245년 무덤이 닫혀있던 시간입니다. 기원전 1323년 이집트의 어린 파라오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신하들은 그를 지하 깊은 곳에 안치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관 안에 수천 점의 부정품들과 함께 그리고 그 문을 닫았어요.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1922년 11월 4일 이집트 왕가의 계곡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의 발굴팀이 모래 아래 계단을 발견했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봉인된 문이 나왔어요. 카터는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촛불을 들이밀었어요. 안에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왔습니다. 수천 년간 갇혀있던 공기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카터 옆에 서 있던 발굴 후원자 카나본 경이 물었어요. 뭐가 보여요? 카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것들이요. 경이로운 것들이요. 그 순간 역사가 바뀌었어요. 투탕카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3245년 만에. 세상은 열광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발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황금 마스크, 황금관, 신비로운 상형 문자, 수천 점의 유물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왕의 무덤이었어요. 이건 기적 같은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이 시작된 지 5개월도 채 안 된 1923년 4월 5일, 카나본 경이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모기에 물린 상처가 면도 중 패여 폐혈증으로 악화된 것이었어요. 당시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쉽지 않았던 감염이었어요.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카이로 전역에 정전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온 도시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그의 저택에서는 같은 시각 그가 아끼던 개가 갑자기 울부짖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파라오의 저주, 무덤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경고, 3000년 동안 잠든 왕의 분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발굴 이후 죽은 사람이 또 있지 않냐고. 있었습니다. 발굴 현장을 방문한 이후 갑자기 폐렴으로 사망한 귀족. 무덤 발굴에 참여했던 연구자 중 한 명의 이른 죽음. 카나본 경의 이복 동생도 발굴 직후 급사했어요. 하나하나는 우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묶이기 시작하자 숫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발굴 관련자 중 몇 명이 이후 몇 년 안에 사망했다는 통계 같은 것들이요. 문제는 그 숫자가 사람마다 달랐어요. 어떤 언론은 발굴 관련자 중 6명이 짧은 기간 안에 사망했다고 했고, 어떤 쪽은 13명이라 했고, 어떤 쪽은 21명이라고 했어요. 숫자가 계속 불어났어요. 마치 저주가 숫자를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발굴팀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발굴을 직접 이끈 하워드 카터는 무덤을 열고도 1939년까지 살았어요. 무덤을 열던 그 순간부터 17년을 더 산 거예요. 그날 현장에서 처음으로 관뚜껑을 들어올린 사람도 오래 살았어요. 발굴에 참여한 수십 명의 이집트인 노동자들. 그들 대부분의 이후 삶은 기록에 잘 남아있지 않지만 저주의 피해자로 언급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주는 왜 특정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학적 접근이에요. 무덤 안에 수천 년간 갇혀있던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 독성 물질이 봉인이 풀리는 순간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물학적 위험이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 이집트 무덤 안에서 독성 곰팡이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어요. 카나본 경은 당시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 설명은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합리적인 설명이 모든 것을 덮지는 않아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왕의 잠을 깨우는 자에게 죽음의 날개가 찾아오리라. 실제로 그 문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어떤 이집트 학자 연구자들은 그 문구 자체가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해요. 반면 일부는 무덤 안 어딘가에 그에 준하는 경고 문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요.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문구가 사람들의 기억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투탕카멘 자신에 대해서도 미스터리가 남아있어요. 그는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요? 기원전 1323년, 그는 겨우 18에서 20 사이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그의 미라에서 말라리아 흔적, 뼈 이상, 골절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론은 지금도 여러 가지가 공존해요. 낙마 사고설, 암살설, 질병설. 어느 것도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어요. 300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죽음의 원인을 숨기고 있는 왕. 그리고 그 무덤을 연 사람들에게 잇따라 일어난 죽음들. 과학적 설명이 있어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는 어떤 분위기. 그게 투탕카멘의 저주예요. 세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라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라면 왜 닫혀 있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1922년 11월 4일, 하워드 카터가 처음 무덤 안으로 촛불을 들이밀었을 때 3000년간 갇혀있던 공기가 처음으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 공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주가 있다면 어쩌면 그 공기와 함께 퍼져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공기를 마신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읽은 사람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투탕카멘의 저주는 끝나지 않아요. 오늘 10가지 저주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우는 소년 그림, 라요로나, 맥베스, 티푸 술탄의 반지, 벨 위치, 오멘, 슈퍼맨, 폴터가이스트, 호프 다이아몬드, 그리고 투탕카멘. 이것들을 쭉 돌아보면 한 가지가 보여요. 저주는 항상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와 함께 와요. 욕망, 권력, 아름다움, 영광.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의 곁에 저주가 붙어 있어요. 가장 빛나는 보석 곁에 몰락이 있고, 가장 강한 영웅의 이름 곁에 비극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 곁에 화재가 있어요. 수천 년 잠든 왕의 무덤 안에는 경이로운 황금이 있었고, 그 황금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 중 일부는 오래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림이 화재에서 살아남은 건 코팅 때문일 수 있고, 무덤 안에서 퍼진 건 곰팡이 포자일 수도 있어요. 배우들의 비극은 운이 나빴던 것일 수도 있고, 보석 소유자들의 몰락은 보석 탓이 아니라 그 시대의 혼란 탓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들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이상하게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 않아요. 뭔가가 여전히 걸려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저주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저주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주는 설명이 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합리적으로 정리했는데 그래도 남는 그 찜찜함이에요. 다 이해했는데 그래도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내기가 꺼려지는 그 감각이에요. 그 감각이 수백 년, 수천 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맥베스라는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는 금기는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극장 안에서 살아있어요. 호프 다이아몬드는 유리 케이스 너머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앞에서 멈춰요. 투탕카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엔 자동으로 저주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것처럼요. 배운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요. 이게 저주가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책이나 영상이나 이야기 안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보거나 들은 사람의 기억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저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 소개한 10가지 저주 중 단 하나도 그 저주가 찾아올 이유를 먼저 만든 사람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아름다운 보석을 갖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역사적인 발굴의 영광에 함께하고 싶었고요. 누군가는 가장 위대한 영웅을 연기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그냥 집안에 예쁜 그림 하나를 걸고 싶었을 거고요. 나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행이 따라왔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도 불행이 온다는 이야기. 그게 가장 오래가는 공포거든요. 이유를 알면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를 모르면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저주가 실제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기억 안에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이야기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강한 저주일지도 모르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